자, 이번 시간은 284페이지 비교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죠. 자, 1번은 임대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원가법과 적선법 등을 비교 대조해서 적산 가격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2번에서는 순수익 환원이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수익 방식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사례 부동산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4번에 가면 거래사례 부동산과 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을 적용해서 하니까 틀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게 5번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 나오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정의 개념이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들의 비교를 거쳐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론적인 근거는 대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에 적용되는 가장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원칙인데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에 부합하는 논리죠. 늘상 얘기하는 논리 있죠.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다. 그래서 그런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고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그 3번의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절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성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랬을 때 그 76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시점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요, 사례 가격 있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서 이제 사례 가격은 거래 시점에서 구한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죠. 근데 얘는 현재도 될 수 있고요.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구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무슨 시점의 가격으로?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성하는 작업을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례 자료는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5번 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투기적인 요인이 있으면 사례 가격이 너를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채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77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자, 지역적인 사정상 거래사례 등이 아주 적은 경우에 인근 지역 내 주변 지역에 존재하는 거래사례 등이 유효한 사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사례를 구하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 등인데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은 상호 인과관계와 변동의 정도를 반영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무슨 시점에서만 타당하다.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하다는 얘기죠. 거기 나온 대로 이 상호 인과관계와 변동의 정도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죠. 그러면 가치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시점에서만,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사례 자료는 대상 물건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지리적 위치의 접근성을 중시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인근 지역 말고 구하기 어려우면 유사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79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했을 때는 거래 사례가 풍부할수록 우리가 충분한 사례가 있으니까 비교 대상을 찾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 사례 있을 때 물적 사항의 비교는 지역 요인 분석을 통해서 위치의 비교는 개별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틀렸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가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위치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데 똑같은 위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구한 사례가 제일 좋다. 인근 지역에서 구한 사례가 제일 좋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면 지역 요인 비교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유사 지역에서는 사례를 또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지역 요인 비교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가장 좋은 건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구하기 어려우면 유사적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부분에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인근적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지역 내의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허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한 거는 이제 표현이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요. 그 80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적당한 가격 정보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거기 보면 이번에 시장접근법은요. 단기간에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동했을 때는 적용하기가 곤란하죠. 불과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막 너를 뛴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단기간에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동했을 때 적용하기가 유용하다. 그러니까 잘못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3번에 보면 거래 사례가 거래점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담보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당연히 높게 거래되겠죠. 우리가 대부분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설정이 돼 있을 때 이게 승계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때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설정이 돼 있으면 거래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5번 지문과 같이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당연히 거래할 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에 따른 이익까지도 반영해서 거래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81번에 보면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1번에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는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지만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왜 필요하지 않냐면 인근 지역은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자체가 이거죠. 자, 그 지역 내에서는요, 기상 상태도 같아요. 비가 오면 같이 비가 오고요. 비를 맞을 수 있고. 그죠? 또 도로에 대한 차선의 폭 이런 거 같이 공유하고 있고 어떤 공공시설, 어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걸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소급평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과거의 일정한 시점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이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토지가 있죠. 자, 여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전면은 여기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이면은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한 필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평가사는 요거를 달리 평가하겠죠. 이럴 때는 무슨 평가한다냐면 이제 구분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죠. 이게 감정평가사 작성을 완료한 날짜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시산 가격 조정할 때는요. 삼방시에서 구한 가격을 각각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지 산술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2번에 보면요. 이게 사정보정하는 건데요. 사정보정이라는 것도 사례 정상화라고 그래서요.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수정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되는 분모가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죠. 일단 비율은 다 100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요건은 뭐냐면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 요인이 15% 우세할 때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이. 그러면 얘는 그대로 100이고요. 사례가 15%가 우세하니까 100분의 15가 되겠죠. 그죠? 115분의 100. 그러면 여기 이제 표시할 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냥 100분의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편한데 115분의 얼마. 근데 지문을 보면 다 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 쓰러뜨리면 위에 있는 애가 먼저 앞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분의 115 이렇게 하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요. 이걸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해주냐면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요게 또 이제 헷갈려서 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실 이유가 없는 게 이렇게 서 있는 애를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 머리 무거운 애가 앞으로 나오니까 얘가 앞으로 나온 애를 답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3번에 나온 게 기출인데요. A군 B면 C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주로 이 평가사들이 낸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주로 평가사들이 낼 때는 A, B, C 이렇게 나가죠. 자연 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할 때, 비교 방식으로 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이렇게 얘기돼 있을 때요. 거기를 보면 기억에 C의 자연 녹지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요권이 인근 D리에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디귿에 보면 C리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된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죠. 거래 사례 가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비교 조정을 할 텐데. 그래서 니은에 보면 공시가 기준법 적용에 따라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해서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되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초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24회 때요. 공시가 기준법이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을 통해서 이제 이 존재를 갖다가 이제 알린다는 취지에서 공시가 기준법의 절차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니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요. 문제를 구성을 할 때 84번에 보면 계산하는 것도 다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계산에 대한 것도요. 이번에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공시값보다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논리를 적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해보게 되면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할 때는요. 비교 표준지 가격에다가요. 시점 수정을 하고요. 사정 보정은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표준지로 선정할 때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정 보정 작업은 생략하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하고 무슨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의 요인을 갖다가 비교 보정에서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 공시가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라고 준 거죠. 200. 자, 근데 시점 수정을 보게 되면요. 지가 변동률이 주어져 있죠. A, C, B군 주거지역이 몇 프로가 상승했다? 5%가. 그럼 이게 100분의 105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1.05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은 이제 인근 지역의 위치에서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요인은 5%가 열세하대요. 5% 열세하니까 얘는 100이고 얘는 100에서 5를 빼야겠죠. 그러면 100분의 95가 되니까 0.9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하대요. 그러면 얘가 100이고 얘가 100에다가 20%가 우세하니까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밖의 요인으로는 보정할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상승식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다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얘기죠. 그렇죠? 곱해 방식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200만 원에 곱하게 되면 239만 4천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얘를 계산해야겠죠. 1.0 곱하기 0.9 곱하기 1.2 곱해서 나온 수치를 200만 원에다가 곱하게 되면 239만 4천 원.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85번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시면 되겠죠. 근데 85번에 대해서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 우리가 적용하니까요.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례 가격으로부터 그렇죠? 사, 시, 지, 개, 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비중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요. 사례 부동산이 4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은 거래 시점의 택지지가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의 택지지가 지수가 120이라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가 발생했냐면 20%가.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120. 그러면 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이 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는 거죠.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로 조사됐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 없고 인근 지역에 소가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생략해도 되고 얘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점 수행에서 지가 변동률이 20%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 10% 우세하다 그랬어요. 무슨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 그러면 100분의
1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110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곱하시게 되면 4억 원 곱하기 1.2 곱하기 1.1 하게 되면 5억 2,8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출제자들이 우리가 두 개 문제를 풀어봤지만요. 비교를 하는 요건은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 이상은 잘 안 주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4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 곱하기 1.2를 먼저 해서 나온 수치를 4억 원에다가 곱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래는요. 비교 방식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아마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요령 정도는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예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수익 환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이렇게 구성했을 때요. 자, 거기 보면 2번에요. 수익 환원법의 장점은 수익용 부동산 평가에 적합하고요.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 방식이에요.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할 가장 부합되는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고 그러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인데 수익 방식이 구하는 게 이제 미래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순수익하고 적정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익 가격을 구할 때요. 이게 이 순수익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환원율을 적용해서 구해주는데 이 수익이 미래 수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니까 기준점에서 미래 수익을 100%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환원율이라는 게 할인율의 성격인데 위험의 크기를 또 100% 정확하게 반영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고도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순수익과 환원율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4번에 보면 장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니까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논리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액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자료가 과거에 있죠. 그러니까 원가법에서는 이미 발생한 감가액,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감가액을 기초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거래사례비교법은 말 그대로 사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된 사례가 과연 현재 시장 가치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수익은 현재의 것이 아니고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니까 예측의 원칙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87번에 보면 수익환원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삼면성을 얘기할 때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였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시장성의 사고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 방식이 수익성의 사고죠. 그러니까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한 방식이죠. 그런데 학교나 공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수익이나 시장성의 원리를 반영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는 것은 얘가 제일 유용하게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잘못되어 있죠. 수익환원법은 학교, 공원 등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도 다시 반복이 나와 있죠. 수익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88번에 보게 되면요. 수익환원법에서 적용하는 순수익의 조건인데요. 요 수익이라는 것은요. 무슨 수익이 되냐면 일단 얘는 최이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이용을 기초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고 이 수익은 계속적이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고 또는 확실한 수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계속적이고 규칙적에 대한 수익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를 줄 때 간혹 가다가 건물들 보게 되면요. 1층을 이게 공실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행사 매장으로 줄 때가 있어요. 왜 동네마다 보면 우리가 뭐 주방용품, 그죠? 아니면 요즘 나올 때 아웃도어 이런 거 해가지고 주로 얘네들이 한 달 있죠. 30일 정도의 사용료만 내고 이 공간을 이용하고 30일이 지나면 얘네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얘는 일시적 이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도 수익에 반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수익이 너무 커지면 수익 가격이 과대평가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요. 안전하고 확실하고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일반적인 보통의 이용으로 인한 것, 이 얘기가 바로 최유 이용 상태 얘기하죠. 우리가 최유 이용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점 수용과 사정 보정이 가능할 것일 것. 이거는 순수익의 요건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자를 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89번에 보면요. 환원 이율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성했을 때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1번에 물건의 종별, 품등별, 지역별, 시대별로 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환원 이율이라는 게 결국은 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 주는 건데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환원 이율이라는 게 우리가 환원 이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그렇죠? 순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수익이 1억이면 얘가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주는 이율이죠. 근데 수익성의 크기는 모든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역에 대한 어떤 차이, 물건의 차이 이런 거를 다 구별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대상 부동산의 시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익 획득에 기초를 둔 이율인데요. 부동산에는 이를 나타낸 시장이 없으니까요. 수익 획득에 관해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금융자산의 이율에서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 환원이율이라는 자체가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유사하죠.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요. 요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순수율과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게 주로 국공채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 얘기하죠. 그럼 환원율을 산정할 때 왜 얘를 기초로 하냐면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요. 물건마다 어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과 대체 투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본시장의 이율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기도 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90번에 보면 환원율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2번에 보면 환원율은 할인율과 자본회수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있죠. 요거를 우리가 더한 게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할인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요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자본회수율을 합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되겠냐면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만 요 자본 수익률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가만히 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 두 개의 표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죠. 그래서 2번에 환원율은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환원율은 대상 물건이 산출하는 표준적인 순이익과 물건의 가격과의 내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물건의 수익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수익이 일정하면 수익 가격은 환원율과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을 때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죠. 환원율은. 자, 우리가 예를 대입을 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수익 가격을 구할 때요. 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구할 때요. 얘가 일정하다는, 얘하고 이제 비례 관계죠. 근데 얘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환원이율은 수익 가격하고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1,000만 원이죠. 얘가 할인율이 10%, 그럼 얘가 1억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그대로 얼마일 때? 1,000만 원일 때. 얘가 만약에 20% 그러면 5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수익 가격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수익이 일정하면 수익 가격은 환원율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틀리겠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1번과 같이 자본 환원율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거.
그때 우리가 환원율은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본 수익률은요.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금융시장의 이자율인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산하는 자본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요구 수익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이죠. 감가상각률. 수익을 발생하는 부동산이 만약에 감가가 발생하는 대상의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환원율을 측정할 때 자본 회수율도 포함해서 구하라. 이제 이런 요건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일단은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거기 보시면 92번에 나와 있는데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보면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에르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요거 세 가지로 보면 되죠. 투자결합법, 에르도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투자결합법 안에 가게 되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제목대로죠.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될 수 있으니까 각각 구해서 가중 평균하는 걸로 수익률 계산하는 얘기고요. 얘는 부동산이 금융이니까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하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저당 투자자가 원하는 거는 은행 이자율 정도인데 지분 투자자가 은행 이자율의 수익을 얻겠다고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근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 5번에 보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착안해서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얘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당연히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이죠. 서로 다른 가정에서 출발한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그러니까 3번 지문에 가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목에 대한 거를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에르도법은 특히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한다고 그랬고요. 부채 감당법이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려간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돈을 과연 갚을 만한 수익이 나오느냐 그를 산정하는 것이 그게 부채 감당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뭐를 기초로 구해주냐면요. 여기서는 환원율을 구할 때 우리가 투자하는 수에 배웠던 부채 감당률 있죠. 여기에다가 대부비율, 그렇죠?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환원율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정도 우리가 구별할 때요. 그러면 93번에 가면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걸 물어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요소 구성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조성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는요.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1번에 분해법이라고 있죠. 분해법은 감가, 상각에 구할 때 쓰는 방법이죠. 원가법에서. 그래서 걔가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4번에 보시면요.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환원율을 우리가 구할 때요. 조금 아까 한 거죠. 이게 부동산 가치라고 해도 되고요. 총 투자액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여기 순수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순영업소득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가격분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1, 2, 3번인데 환원율을 구할 때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상수. 부채 감당법이죠. 우리 수업할 때 이거 부대상이라고 그랬죠. 부대상수. 그게 뭐냐면 군부대 가면 상사 있잖아요, 계급이. 그래서 부대상. 그래서 저당상수. 그러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95번에 자본회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시험 나오면서 딱 한 번 인용이 됐어요. 딱 한 번.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물건별 이제 평가 방법이 있죠. 근데 오히려 3방식보다 얘네가 요즘은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해봤었어요. 일단 토지가 있으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해요. 그렇죠?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얘네를 일괄해서 구할 때는 못 쓴다 그러냐면 거래사례비교법. 그거는 상식적으로 시장에 보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돼 있을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건 없어요. 그죠? 대부분 같이 거래되니까 일괄해서 할 때는 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걸 기준에 했을 때 이렇게 했었죠. 광수, 공수, 영수 그래서 삼형제라고 그랬죠. 광수 동생이 공수, 공수 동생이 영수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거죠. 여기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이거는 무슨 방식으로? 수익 방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원래 자죠. 예. 저거 과거에 동거했다. 이게 저가 자죠. 그러니까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거가 아니라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법으로 구하는 거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선원의 소원은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건설기에도 갖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 선이 바로 뭐겠어요? 선박. 그렇죠? 이게 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묘목이 있죠. 다 원가법이죠. 건물, 항공기, 건설기가 다 무슨 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원가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별 평가 방법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쭉 했던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96번에 보면요. 2번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로?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하는 거죠. 거래사례비법 또는 원가법이 아니라.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에 집합 건물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분과 대지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역시 거래사례비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가면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직접환원법 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중에서 대상 물건의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율로 할인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7번에 가면 물건별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동사는 원가법으로 한다면 틀렸죠. 우리가 과거 동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동사는 거래사례비교법. 그렇죠? 아까 우리가 2번에 보면 소경목림은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렇죠? 광산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환원법. 그렇죠? 그 다음에 임료의 평가는 무슨 법? 임대사례비교법. 이거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하죠? 임료는 무슨 방법으로 한다? 임대사례비교법. 성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그리고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겠죠. 그렇죠? 근데 98번에 보면 효용가치가 있는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하지만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해체 처분 가격으로 구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이 있고, 20톤 이상이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얘는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얘네들은 원가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 효용가치가 없으면 그때는 해체 처분 가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그때는 해체 처분 가격으로. 그래서 98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9번에 보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요. 용어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출제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정의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 보시면 2번에 수익분석법 나와 있죠.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기준점에서의 평가 가격을 산정하는 건 수익환원법이죠. 가격 구하는 거예요.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게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적산법, 거래사례기법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까지 해가지고 3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기준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하는 일자를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한번 줬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24회 때 용어 정의가 또 나오죠. 거기 보시면 기준점 나오죠. 근데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것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대상 물건의 대주달 원가의 감가송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 되겠죠. 적산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4번에 대한 건 역시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이죠. 근데 여기 있는 4번 지문은 이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죠? 99번 문제에 가게 되면 거기 2번에 수익 분석법 나온 것도 있죠. 예, 그 똑같이 또 지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5번이 된 거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때가 그 원래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라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돼 있었고요.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왔었어요. 평가 규칙에. 근데 얘가 용어로 이렇게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답으로 또 명시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1번에 가시더라도요.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요.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가 이건 적정 가격과 적정 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요거는 감정평가의 규칙이 아니라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에서 명시된 거니까 요게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게 되면 자 표시를 해놨죠. 감가승을 할 때는 내용 요소를 표준한 정해법, 정리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그게 삭제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리고 리을에 가면은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을 해야 되고요. 다만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괄 평가의 논리 맞는 거고요.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이죠. 원가법. 그래서 거래 사례 부분이 틀렸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게 그 101번의 그 디귿에 있는 원래는 이제 원가법에서 감가수용을 할 때는요. 내용 요소를 표준으로 한 정해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적정한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삭제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 이제 지금은 기준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에 가면요.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예, 이건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산지를 하려면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임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법에 의하고요. 소경목림이라 해서 지름이 작은 묘목은 원가법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원의 소원은 이렇게 나갔었죠. 그리고 영어권 있죠. 영수. 그죠? 과수원, 과거. 그렇죠. 임료는 성이 같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번에 보시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맞추라고 주는 거죠. 건물 원가법이죠. 거래 사례기법은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근데 25회 때 103번이면 1번 건물 거래 사례기법 틀리게 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104번에 보면 26회 그 다음에는 1번 지문에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 있죠. 예,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을 쓰겠죠. 그런데 3번을 갔더니 임대료 평가할 때 우리는 무슨 법으로 쓴다라고 얘기했냐면 임대료 평가할 때는 성이 같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그렇죠? 근데
적산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5번에 가게 되면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요. 비교 표준지 선정하고요. 시점 수정하고 뭐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사정 보정. 안 해도 되고 지역 요인과 그 다음에 개별 요인과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니까요. 비교 표준지 선정, 기억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해야 되니까 미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음 들어가 있는 게 5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번 나온 걸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급약의 요인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거래사례법을 적용해서 토지 가치 구하는 걸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106쪽에 가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건 최유용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감정평가 때 했죠. 물건의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 현황 기준, 그죠? 현재 이용, 기준점 현재 이용 상태대로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해야 되는데 단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됐었고 물건의 개별성이 있으니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원가 비교 수익 방식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7번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해서 이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거기 보면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이라 쓰니까 틀렸죠. 해설은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용어로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기준이 쭉 주어졌을 때 또 출제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3번에 있는 게 자, 그게 현황 기준 원칙이죠. 그렇죠? 현황 기준 원칙. 그리고 5번이 구분 평가하는 거, 4번이 일괄 평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1번에 보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요. 물건의 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 말고 사용 가치 등 다른 걸로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8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감정평가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는요. 한번 그래서 꼭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감정평가 규칙에서 물건별 평가에 대한 나열된 부분까지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으로 우리가 준 거죠. 이게 오래간만에 등장한 겁니다. 이게 순서나 절차에 대한 거는 가끔씩 나오는데 한 번 나왔던 거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걸 이제 변형을 해줘서 규칙에 명시된 것만 갖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평가 의뢰라는 건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평가 규칙상에서는 그게 따로 언급은 안 돼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대한 것부터 이제 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